아 뜨거. 엉덩이에 불 나겠어. 바닥에다 삼겹살도 구워 먹겠다. 다양한 방송에서 한국의 온도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 문화에서는 방바닥에 앉을 일도 누울 일도 전혀 없죠. 그러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뜨끈한 방바닥에 온돌 등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으로 4번째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무려 4번이나 방문할 만큼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던 한국에서의 첫 번째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책을 통해 얻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책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보통 아시아의 역사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저는 아시아의 역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갈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나라였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보다 못 살았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였으니까. 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건지, 무엇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아시아권에 대한 생각을 여러 상황에 대입해 본 것이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오리엔탈 무늬가 섞인 장식물을 쓰고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보이는 도시적인 이미지는 수도인 서울에만 해당하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뒤 본 공항은 무척 세련돼 보였습니다. 스튜어디스들도 매우 도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역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그저 시골 느낌이 잔뜩 풍겼죠. 하지만 그다지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려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구경을 하다가 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찡그리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창밖에 펼쳐진 풍경을 본 저는 눈이 부신 것도 잊은 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한강이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한강 주변에 있는 넓은 공원, 빽빽하게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그 너머의 도시 숲, 높은 빌딩들이 멋지게 줄지어 있는 한국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강 근처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느낌일 거야. 라는 생각이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에서 지내며 서울 곳곳의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차갑고 빌딩만 많은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 도시 안에도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도시 한가운데에 전통 가옥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옛날 왕이 살았다는 궁궐의 웅장함은 또 어떻고요? 우아하고 기품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환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행 중 만난 친구의 고향이라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들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강원도로 갈수록 풍경이 변하더니 높게 솟아오른 산들이 보였거든요. 당시는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들어 붉어진 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는 산이 많다더니 그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버스에서 내린 순간 저는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유쾌하면서도 어딘가 바빠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여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저를 보고 놀라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 사뭇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낯선 곳에 온 외지인이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에서 내린 뒤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제가 예약한 숙소의 사장님이었죠. 저는 친절한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 문을 열자마자 어이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 뭔가가 이상한데요.
사장님은 영어를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참 동안 방이 이상하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어요. 사장님은 그제야 제 말의 뜻을 이해하셨는지 방으로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사장님은 옆에 대충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불을 방 안에 깔더니 저를 보며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에 누우라는 건가? 저는 단 한 번도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묵었던 곳도 침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침대도 없이 이불 위에 누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바닥은 약간 서늘했습니다. 찬 바닥에서 침대도 없이 잤다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쩐지 여행 내내 일이 잘 풀린다 했어. 서울이 아니라 시골이라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건가라고요. 미안한 말이지만 시골이라서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불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기는커녕 푹신했어요. 이불이 두꺼워 보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 도톰하고 푹신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는데 저는 새벽에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을 가지며 눈을 떴습니다. 역시 바닥에서 자니까 이렇게 추울 수밖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다가 손으로 바닥을 짚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왜 몸이 춥지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에 손을 대보았는데 제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면서 땀을 흘렸고 땀이 식으면서 몸이 추워진 거였죠. 이불에 손을 대보니 이불도 후끈후끈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찬기가 도는 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죠? 저는 기어다니면서 방 구석구석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곳이 따뜻하더라고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공기를 데우는 히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포르투갈에서는 아니 유럽이나 서구권에서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라디에이터를 틉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기가 차가워서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히터도 없는데 방 전체가 훈훈했어요. 게다가 라디에이터를 틀면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건조함도 없었죠.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던 사장님이 제게 웃으며 말을 거셨습니다. 아마 잘 잤는지 안부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상기된 표정으로 사장님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방에다가 무슨 마법을 부리신 거냐고요? 사장님은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데려간 곳은 제가 지내는 별채 뒤쪽이었는데 별채 아래를 보니 집 안으로 통하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을린 자국도 있길래 저는 설마 어젯밤 집에서 불이 났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제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 사장님은 옆에 있던 나무 조각을 구덩이 안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며 사장님을 말렸어요. 지금 집을 태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제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자 사장님은 저에게 기다리라는 제스처를 하시더니 어딘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데려오셨죠? 사장님과 함께 온 남자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온 미스터 최 씨였죠. 미스터 최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자는데 방이 뜨거웠나요?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뜨거웠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쳐다보며 말을 덧붙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 사장님이 방에 불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불을 붙인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고요. 미스터 최는 제 얘기를 듣고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무슨 말을 했죠? 그러더니 두 분 다 제 앞에서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미스터 최 씨를 닥달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한참 웃던 미스터 최는 눈물을 쓱 닦으며 온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뛰어난 온돌 기술이 해외에도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저는 온돌이라는 신기한 발명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여기 그을림이 있는 곳을 아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을 떼면 열기가 방바닥 아래를 지나가면서 구들장이라는 걸 덮여요. 그러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죠.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집을 따뜻하게 할 생각을 한 건가요? 정말이지 천재적이에요.
대체 이런 발명은 누가 한 건가요? 충분히 놀라운데. 이어진 미스터 최의 말은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발명이요. 글쎄요. 1000년 이상이나 됐다던데 아주 옛날부터 쓰던 거라 누가 발명한지는 모르겠네요. 1000년이라니 실제로 온돌은 수천 년을 두고 발전시켜온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체 포르투갈보다 얼마나 앞서 나간 걸까요? 게다가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방의 온도를 높인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어요. 라디에이터는 바람의 양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어제 새벽에 경험해본 바로는 온도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스터 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정말 더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깰 정도였다니까요. 미스터 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또 크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장님은 조금 난처한 웃음을 지었죠. 미스터 최가 들려준 말은 저를 웃기게도 했고 마음 한편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강원도는 서울보다 날씨가 추워요. 서울에서 손님이 왔다길래 혹시나 추울까봐 불을 떼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국인을 본 게 처음이라 외국인은 추위를 더 탈까봐 걱정돼서 불을 많이 넣었다고 하네요. 불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불을 조절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웠고 저를 걱정한 사장님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고 착각한 해프닝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닥에 깔린 이불이 보였습니다. 이 방에 침대가 없었던 이유는 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라는 사장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저는 그날 밤 아주 포근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두고 등을 지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목 근육이 자주 뭉치는 편이었는데 온돌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온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목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은 자기가 불을 조금 피웠는데 괜찮냐며 바디 랭귀지를 하셨고 저는 너무나 만족했다며 엄지를 치켜들어 보여드렸습니다. 훈훈한 아침을 보내고 마을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버스에는 앉을 자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당연히 자리는 없었죠. 사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앞에 있던 한 사람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할머니를 그 자리에 앉혔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후 할머니가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여자의 짐을 가져다가 자기 다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준 사람의 짐을 들어 무게를 덜어준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게 없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이런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한 사람들 같았죠. 그런데 아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할머니에게는 자리를 비켜주었으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미스터 최에게 가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기준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노인 공경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의 섭리죠. 따라서 몸이 약한 노인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노인 공경이라는 걸 하는 건가요? 그렇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자 미스터 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모시고 노인들은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아주 먼 과거에는 왕이 장수한 노인들을 궁궐로 불러서 잔치를 열기도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런 특혜를 받다니. 그런데 미스터 최는 제 생각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하죠. 이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묵는 숙소 사장님이 보여준 배려와 따뜻한 행동, 또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미스터 최의 모습. 이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양보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여행에서 그것을 느끼고 왔죠.
제게 한국은 온돌만큼이나 따뜻한 나라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1년에 한두 번 가는 해외여행으로 푸는 편인데요.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설렜던 것 같아요.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심정인 건지 모두 들떠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예쁜 제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서비스하는 예쁜 승무원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들은 조종사와 함께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종사일지 몰라도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튜어디스입니다. 비행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비행 내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승무원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무원들의 이미지로 항공사를 평가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무원들 또한 승객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비행기 내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와 매너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객 한 명이 소동을 일으키면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는 한국인 승객과 중국인 승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는 한 스튜어디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탈리아 출신 스튜어디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체라고 합니다. 저는 나폴리 출신이고 승무원이란 제 일을 정말 좋아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처음부터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꾸긴 했지만 막상 비행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된 직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 노선으로 배정받은 후에는 제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요. 주로 국내 여행을 다녔죠. 해외여행은 제가 6살 때 부모님과 갔던 한국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6살이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나폴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함께 했던 승무원들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한국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동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무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그 당시 아이였던 저와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도 해주었어요. 6살인 제가 보기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넣어주는 모습조차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당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한눈에 반했던 저는 돌발 행동을 했었는데 평소 낙서를 좋아하던 제가 늘 들고 다니던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 공책 한 장을 찢어 승무원 언니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었죠. 그때 그 승무원 언니들이 제 그림을 무척 좋아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 짧은 시간에 승무원들과 정이 들었고 착륙 한번 내리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떼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어린 마음에 난생 처음 눈앞에서 본 승무원 언니들이 정말 멋지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가기도 하고 장래 희망을 발표하라고 하면 당연히 승무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했던 편이었기에 서비스업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자라면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이탈리아 항공사 중 좋은 항공사에 가고 싶었는데요.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제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받기도 힘들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준비 기간만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진입 문턱이 낮았던 중국 항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중국 항공사라고 꼭 중국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국 항공사여도 비행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생활 주거지가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경우 중국 항공사라고 해도 다른 나라로 배정받을 수 있지만 저는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중국 상하이의 주거지를 배정받았어요. 입사를 해보니 중국 항공사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무척 이상했던 곳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사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던 얘기지만 저는 중국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승무원이지만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입사 전엔 믿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됐죠. 토요일에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쉬는 날인지, 그리고 비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어떤 멤버들과 가게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는 있지만 이탈리아를 갈 때도 많았고 중국에도 친구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생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 비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제 만날 수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저는 참 난감하기 그지없었어요. 아직 다음 비행 스케줄이 안 나와서 확실하게 답을 못 해주겠네, 미안해. 그래서 항상 모든 약속을 즉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저를 빼고 친구들끼리만 먼저 따로 약속을 잡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생기면 그들과 합류하는 식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어도 뮤지컬 같은 공연처럼 미리 예약해야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중국 항공사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밤 10시 이후 호텔 밖에 있으면 안 된다거나 다음에 연차를 그 전년도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 등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규정들이 많았죠. 당장 다음날 일도 모르는데 다음에 연차를 어떻게 전년도 12월에 정할 수가 있겠어요. 항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승무원 생활이 점점 권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객들까지 말썽이라 전 그동안 제 자신이 꿈꿔왔던 승무원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죠. 특히 중국인 승객들은 지금에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내가 유치원에 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웬만하면 기내에서는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비행하는 기내에서 늘 절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항공사를 퇴사하고 다른 항공사를 다녀봤지만 절도가 발생하는 일은 중국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중국 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절도 사건의 대부분은 중국인 승객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은 현금이나 명품 가방이었고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잠에 들기 쉬운 일은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가끔 남의 가방을 뒤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제 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했어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항공사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이라면 모두 겪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골머리 좀 앓았을 거예요. 바로 면세점 핑계를 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중국인들 때문에 말이죠. 자기 일행이 면세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아직 이륙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탑승교 구간에 앉아 출발을 막거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는 항공사 직원에게 분풀이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승객이 항의하거나 승무원이 말려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대다수 고집이 정말 셌어요.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들이 쇼핑 중이라면서 실제로 이륙을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이륙을 30분 동안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륙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양손에 쇼핑 가방을 든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제서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죠. 웃기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 아들 역시 기내에 도착하기 전 공항 경찰에게 비행기를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전화까지 걸었다는 점이에요. 뻔뻔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던 모자를 탑승 거부했고 그들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주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난다는 점이랍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려니 싶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면세품의 포장을 뜯어낸 흑인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늘 고생이었죠. 아마 짐을 가져갈 때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한 종이 상자나 비닐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베이스가 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상태여서 다행히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전까지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베이스가 한국으로 바뀐 이후 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 정서랑 잘 맞았나 봐요. 참 신기하죠. 우선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동이 정말 민첩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기내식이 와야 그제야 민기적거리면서 식탁을 펴거든요. 때론 테이블을 펴주거나 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치를 채는 것인지 기내식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것만 보고도 테이블을 세팅하더라고요. 또 커피나 음료를 따라줄 때도 컵을 척척 갖다 대주죠.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무척 수월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들의 표정이 무뚝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일단 착륙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사람들이 모두 피곤하지. 마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자 뒤이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히 묵례를 하거나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기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겨 긴급 회항을 하던 순간이었죠. 좌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의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기내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국적이 프랑스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이와의 의사소통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 보호자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혹시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알아오던 병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내의 승무원 중에는 그 누구도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나서더군요.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해서 그러는데 저쪽 자리에 가서 통역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실히 그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 모인 인원들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에게 서서 통역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 중인 기내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보호자 옆자리에 있던 한 한국인이 손을 들면서 뭐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둘이서 자리를 척척 바꿨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갔죠. 프랑스어를 전공한 그 한국인 학생은 능수능란하게 의사와 아이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단합이 무척 잘 되는 걸 알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인들은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은 위급 상황이 오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인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중국에서만 비행을 했더라면 전 비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퇴사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으로 베이스가 바뀌면서 승무원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할 때까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관둘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건지 정말 수수께끼 같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승객의 입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은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매너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단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행동에서 문제를 느끼고 한국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느끼는 편이야. 이제 중국인들은 이걸 문화 차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승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호텔에서 일하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게 되더라고. 중국인들은 불가능한 서비스를 억지로 요구하고 한국인들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편이야. 한국인들은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저 한국인일 뿐이야. 아시아 국가이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 시민의식은 아시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비행기의 옆자리에 한국인이 타면 나는 항상 기분 좋은 여행을 했어. 언제나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줬어. 한 번은 창문 밖의 야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이 나를 대신해 예쁜 야경을 많이 찍어줬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여행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향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훌륭한 성품이 특별하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모든 외국인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칭찬받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한 차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알려진 한 대학병원. 많은 환자와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지만 의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은 왠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 감돕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의 의사들과 병원장까지 불러 모은 한 명의 호주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제정신이냐는 말과 함께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과연 이곳 호주의 대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제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주의 대학병원은 지금은 호주에서도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모인 것은 물론 그만큼 치료비도 비싼 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병원은 규모에 비해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원한 환자들마저 병원의 입원 생활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도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가 줄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실제로 병원에 근무 중이던 몇몇 유능한 의사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대학병원은 호주에서 제일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천 명의 환자들이 몰려드는 호주 최고의 의료병원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병원으로 탈바꿈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친구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던 한 소녀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각각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평생을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의료인으로서의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저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대에도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의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교육비를 내주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저도 멋진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학한 호주의 의과대학에서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저 대학 졸업 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된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고 남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와 같은 심장내과에서 공부를 하던 지금의 저희 남자친구 루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루이스를 만났을 때에는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주위에서 꼭 한 명씩 있는 천재였는데요. 자기가 똑똑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그러한 루이스의 모습이 꽤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매력을 느꼈고 실제로 필기시험이나 실습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루이스에게는 배울 것도 참 많았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는 각과 1등, 2등에게만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고 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기에 정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었지만 저는 2등 안에 들지 못해서 교환학생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루이스에게 돌아가고 말았죠. 하지만 루이스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 교환학생 기회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멍청하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호주보다 못 사는 나라인 한국으로 의료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자신은 한국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높은 실력을 갖춘 의료인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저를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었음에도 저에게까지 한국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미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다녀오며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고 있던 저는 곧바로 루이스에게 한국의 의료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심장 분야에서는 미국도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라고 현실을 말해주었지만 루이스는 코웃음을 치더니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이어가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루이스와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루이스에게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해보지도 않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는 루이스가 당황스러웠고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수술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의 실력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꼴사나워 보였어요. 그렇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약 5년이 넘는 시간을 전문에 공부를 하고 저는 마침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제가 그토록이나 바라던 호주에서 꽤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곳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환자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기대에 부풀게 되었죠. 특히 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인턴 동기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수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하는 동기들과는 하루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대학병원에 처음 출근해 동기들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 출근한 날,
저는 아주 익숙한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저와 아주 잠깐 연인 사이로 지냈던 루이스가 저의 유일한 동기로 저와 똑같은 대학병원에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루이스는 저를 보자마자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어색한 악수를 건넸고, 저 또한 어차피 이제는 같은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봐야 할 사람이어서 쿨하게 생각하며 그의 악수를 받았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턴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던 간호사분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실력을 쌓기 위해 병원에서 먹고 자며 수술 연습을 하거나 의학 지식을 쌓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부터 점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의료사고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더군요. 대학병원에 들어오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병원장님의 지시가 있어 의사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병원은 부족한 의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저와 같은 아무런 실전 수술 경험이 없는 인턴을 바로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거기에 더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병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호주에서는 꽤 실력 있고 유명하다고 알려진 대학병원이었지만 소문과 달리 병원의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보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병원이었죠. 문제의 해결법은 단순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매해 올바른 수술이 진행될 수 있는 수술실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장님은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할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들만 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저희 병원을 오고 싶어 하는 의사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루이스가 병원에서 보이지 않더군요. 그때 당시 병원에는 수술방에 들어갈 의사들과 장비가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 인력까지 끌어모아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었는데, 저와 똑같은 인턴이었던 루이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마주치지 않았겠거니 생각했지만 루이스는 한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전혀 볼 수 없었죠. 그의 휴대폰 번호까지 지워버렸던 저는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선배에게 루이스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2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신청했다면서 어디로 갔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뿐이었죠. 그 누구도 루이스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가 곧 그만두겠구나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사라지고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전체의 안내 방송으로 시간이 있는 모든 의사들은 회의장에 모여달라는 긴급한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제가 입사하고 몇 번 겪어보지 않은 회의장 출석 통보에 저는 곧바로 회의장으로 뛰어갔고, 또 다른 의료사고가 생긴 것일까라는 조급한 마음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시니어 의사부터 저와 같은 인턴까지 수많은 의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 회의장에 제일 마지막으로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의사는 바로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는 한눈에 보아도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전에 루이스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루이스는 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실 앞쪽에 있는 무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더군요. 놀랍게도 회의를 주최한 것은 저와 같은 인턴에 불과했던 루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루이스가 약 3개월 동안 한국의 대학병원 출장을 다녀온 기록들이었죠. 알고 봤더니 루이스는 병원장님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현재 병원에 시스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수많은 나라들 중 의료 시스템이 최고로 알려진 한국으로의 비밀 출장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보여준 자료들은 파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것들 뿐이었죠. 루이스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며 겪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며 현재 근무하는 호주의 대학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의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고,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또한 지금의 호주 대학병원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죠. 실제로 루이스는 발표를 위해 한국의 몇몇 의사분들을 직접 회의장으로 모셔왔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한국의 의료 장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들은 수술지원회에서도 엄청난 수술 기술을 보여주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병원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주는 수술의 진행 단계나 기술들을 보시면서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놀라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루이스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병동의 구조나 시스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실내 공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병원 병실들은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이 정말 휴식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냉난방기는 물론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한국의 평범한 대학병원 병실은 저게 정말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많아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루이스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의료 기술을 본받아야 된다며 실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루이스가 인턴이라고 무시하던 의사 선배들도 점점 루이스의 말에 집중하고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직접 호주까지 와주신 한국인 의사분들은 루이스의 회의가 끝난 뒤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몇몇 수술에서 직접 또다시 시연을 해주시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럴수록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곧바로 저희 병원은 기존의 병동을 반으로 나눈 뒤 수술실과 환자실은 물론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 배선 작업까지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대학병원 환경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전에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것은 물론 환자용 침대까지 너무나 낡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병원장님께서는 한국의 의료시설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거리낌 없이 돈을 투자하셨어요. 특히나 한국에서 오신 의사분들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희 병원에서 머물며 수백 가지의 수술들에 대해 직접 섬세한 기술들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의료 미팅을 가지자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은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병원에 있던 모든 문제점을 고쳐나갔고, 특히나 한국의 의사분들께 수술 기술을 배운 현장 투입이 가능했던 우리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이었던 저희 병원은 예전과 같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생하던 의료사고도 더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실력 있는 대학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와 루이스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던 저는 루이스와 함께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정기적인 미팅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인원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호주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선진국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더욱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서인지 저는 루이스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잦은 한국 미팅으로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것을 확인한 저와 루이스는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한국은 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도 최고의 나라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았던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